그리스 사람들 뭐 올리브 오일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냐 하면 한 사람이 1년에 20리터 20리터, 25리터 뭐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올리브를 고를 때 이런 요소들은 조금 조심할 만한 요소가 된다. 어떤 올리브 오일이 좋은 올리브 오일인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살아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제주도에 있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이정석 대표님이시고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서귀포 대정읍에서 올리브를 재배하고 있는 이정석 농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오일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 그리고 나한테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올리브 오일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알아보는 그런 올리브 오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요즘은 올리브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정석 대표님은 올리브 오일을 좀 고르시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알고 보면 너무 답은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맛있는 오일이 제일 좋은 오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설명만으로는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어서 그래도 나름의 작은 기준점, 이제 최소한의 기준을 저희는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식용유 중에서도 가장 비싼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것은 건강에 관심이 가장 많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이제 고르고 계시죠. 그런데 엑스트라 버진이 사실 너무 많죠. 뭐 매장에 가도 매장의 한 90% 이상이 다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은 게 뭘까? 사실 엑스트라 버진이면 가장 좋은 오일이라고, 올리브 오일의 등급이라고 이제 들었었는데, 그 안에서 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니까 대체 뭘 골라야 하지? 그런데 또 제일 싼 거는 13,000원인데 또 비싼 거는 5만원, 7만원 이렇게 가격대가 있어요. 아니, 뭐가 똑같은 같은 퀄리티의 등급이라는데 어떻게 가격 차가 이렇게 5배, 7배, 많게는 사실 10배까지도 이렇게 나는데, 그런 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뭐 그냥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죠. 브랜드도 너무 많고 품종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거 고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각 상황에 맞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여러분 계신 그런 올리브 오일을 쇼핑하는 어떤 마트든 그 다음에 뭐 대형 마트든 온라인 샵에서든 그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3만 원 이상 되는 이제 올리브 오일을 고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올리브 오일에 있어서 기준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 29,900원은 안 되나요? 그럼 31,100원은 되나요? 뭐 이런 이제 또 날카롭게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사실 그 기준점이라는 게 막연한 그런 최소한의 요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아이를 고르면 된다라는 가이드를 이제 드린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이제 고르시면, 그래도 우리가 올리브 오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 몸에 조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성분들이 충분히 이제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3만 원이 용량 얼마 기준인가요? 500ml입니다. 500ml. 500ml 기준으로 3만 원 이상이면 충분히 좋은 오일이다. 그렇죠. 대표님이 제시해 주신 500ml 이상인데 3만 원 이상이 되는 것들은 좀 솔직히 이제 요리 가열용으로 쓰기에서 살짝 아쉽잖아요. 뭔가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리브 오일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그런 발연점, 가열에 관한 질문이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선 경제적인 상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리 되게 어떤 무조건 이걸 써라 저걸 써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니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자기의 경제 상황에 맞는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이제 편안하게 건강에 좋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닭을 가장 맛있게 튀기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통닭집 튀길 때 몇 도로 튀겨야 제일 맛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175도, 170도에서 튀길 때 제일 맛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요리할 때 얼마 정도 쓸까요? 우리 170도로 요리할 때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올려서 요리하는 일이 그렇게 흔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닭 튀기는 그 높은 온도를 집에서 만들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계산은 뒤로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집에서 닭 튀기는, 그것도 상업용 온도로 튀김기에서 올리는 그 온도까지 기름을
그렇게 높은 고열로 가열할 일이 잘 없는 걸 보면 아, 닭집도 튀기는데 내가 뭐 문제가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조금 쉬운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다. 그리고 발연점이 낮아서 가열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이제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요 문장을 그냥 대강 들으면 그래 발연점이 낮으니까 되게 가열 요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문장을 따로따로 보면 되게 이게 틀린 말이구나 이제 알 수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이 발연점이 낮다. 요거는 이제 되게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식용유 중에 이제 되게 많은 거 말고 식용유 중 안에서 뭐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대두유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안에서 엑스트라 버진이 발연점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요 문장이 이제 맞아요. 그리고 발연점이 낮으니까 이제 가열을 하면 좋지 않다. 뭐 당연히 발연점 낮으니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하려면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의 발연점은 몇 도인데 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낮은 게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엑스트라 버진 발연점은 엑스트라 버진 뭐 다양하게 다르겠지만 대강 한 2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0도, 200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비땡 치킨에서 튀김을 해도 아까 몇 도라고 했죠? 175도. 그러니까 괜찮았던 거죠. 자, 더 올라와서 200도라는 온도를 집에서 가정에서 요리할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요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200도 온도를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열 온도, 발연점을 가지고 이거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좋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되게 맞지 않는 이제 이야기죠. 그리스, 뭐 장수 국가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오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뭐 그릭 요거트 이런 장수 식품을 많이 먹어서 이제 장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지중해 그런 국가들이. 아니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가열을 안 할까요? 생으로만 이렇게 먹을까요? 애초에 우리나라는 정말 이 아시아권에서는 다양한 그런 문화 때문에 식용유가 되게 종류가 되게 많죠. 카놀라유, 대두유 이렇게 되게 종류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지중해 지역에서는 사실 올리브가 우리 인간과 같이 하게 된 게 뭐 기원전 6,000년 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시기부터 다양하게 썼을까요? 정말 올리브 오일 하나 가지고만 계속 써왔단 말이죠. 그런 식문화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 시기 동안 가열을 안 하고 생으로만 먹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다 그냥 올리브 오일 하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 섭취량도 되게 많은 거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쓰고 있는 게 이제 올리브 오일인데 우리나라에 여기 와서 가열하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까지만 하면 아까 이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되긴 됐을 것 같은데 뭐 올리브 오일 이제 가열해서 드시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엑스트라 버진을 쓰실 수도 있고 밑에 퓨어 라이트 뭐 이런 거 편하게 쓰실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발연점이 왜 낮을까에 대한 그런 이유를 알게 되면 더 올리브 오일이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착유하는가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올리브 너무 간단해요.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를 따가지고요. 씻고 세척하고 분쇄하고 주스처럼 이제 꽉 이제 뭐 압착으로 예전에는 짰지만 요즘에 원시 분리로 해서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짜게 돼요. 근데 감귤 주스나 뭐 당근 주스 똑같은 주스 착즙을 하면 깨끗한 투명한 주스가 나오나요? 아니죠. 이렇게 불순물이나 그 건더기 이런 것들 나오죠. 껍데기라든가 그런 과육 덩어리가 같이 그 주스 안에 포함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짠 올리브 오일이라면요. 올리브 오일 안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필터링을 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안에 껍데기, 씨앗 찌꺼기, 그 다음에 과육 덩어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안에 다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올리브 오일은 그래요. 그런데 다른 식용유들을 어떻게 짜는지 이제 보면요. 거의 모든 식용유들 이제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특히 씨앗유로 짜는 그런 식용유들, 자, 씨앗유들을 이렇게 올리브오일처럼 주스로 짤 수 있을까요? 갈아가지고 이렇게 누른다고 기름이 쫙 나올까요? 쉽지 않죠. 물리적으로 짜는 게 너무 어렵고 효율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화학적인 헥산이라는 용매를 이제 활용해서 쫙 뽑아내요. 이렇게 화학적으로 뽑아내면요 깨끗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다른 식용유만 그런 게 아니라 올리브 오일에서도 더 낮은 이제 등급의 올리브 오일, 뭐 퓨어 라이트 이런 등급의 올리브 오일을 만드는 그 전에 뭐 람판테 버전을 가지고 화학적으로 용매를 활용해서 짜내는 똑같은 그런 아이들도 다 깨끗한 순도를 가지게 되죠.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오일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짜서 안에 잔유물이 있는
그런 오일은 더 발연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다른 식용유들은 투명하게 화학적으로 뽑다 보니까 투명해지고 투명한 오일이다 보니까 발연점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발연점이 낮다고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안 좋은지, 특히 올리브 오일이 그런 물리적으로 건강하게 짜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 덩어리들을 더 먹어서 그 안에 있는 뭐 폴리페놀이든 항산화 성분이든 더 먹으려고 사실 더 노력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의 한 측에서는 언필터 오일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발연점이 더 높은 게 좋은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이제 없는 거죠. 네. 개봉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 빨리 소진을 해야 좋은 건지 이런 것도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제 개봉하자마자 가장 빨리 먹는 게 이제 가장 좋죠. 그런 맛과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올리브 오일은 2-3개월, 개봉하고 나서는 2-3개월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리 우리가 밀봉을 하더라도 그 안으로 뜯는 순간 이제 산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올리브 오일 먹는 이유는 다 똑같거든요. 건강해지려고. 근데 그 건강한 성분이 가장 많이 남아있을 때 드시는 게 이제 가장 좋겠죠. 특히 여기 오시는 분들, 저희 한국 분들 되게 많이 오시죠. 올리브 오일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희 농장에 거기 여쭤보면 1년에 한 가족이 500ml에 한 3병 정도 먹어요. 정말 유럽에 비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유럽에 비해서 한 20배 이상 낫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먹는다는 건 한 번 까가지고 오랜 기간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선도가 이제 산패율 뭐 그런 또 산도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많이 드실 수 있는 분, 빨리 드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그런 오일을 드시는 게 이제 가장 좋죠. 네. 올리브 오일의 유통기한을 볼 때 병입 기간보다는 생산 연도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조사 자료로 많이 접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혹시 또 이야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는지. 소비기한이라는 거는 최종 가공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소비기한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병입할 때 그 날짜를 이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아까 올리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큰 탱크에 보관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 이제 생산을 하면 올리브 오일 착유를 해서 바로 병입해가지고 그 병을 가지고 몇 년, 몇 달간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현지 올리브 방앗간 아니면 올리브 농장에서는 정말 큰 탱크에다가 그렇게 이제 보관을 하다가 이제 팔리는 그 시점에 병입을 이제 해요.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있고, 최대한 비슷한 말로 산패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방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오일은 보면 작년에 이제 착유를 하고서도 사실 병입 기간으로 따지면 최대한 늦게 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10월, 11월이면 이제 착유 다 하죠. 왜냐하면 여름에 착유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확 자체를 10월, 11월, 12월 뭐 이때쯤 이제 가을, 겨울에 하게 되니까, 그러면 따자마자 바로 정말 24시간, 48시간 이내에 해야지 나오는 게 엑스트라 버진이니까 그때 착유는 다 합니다. 탱크에 들어가 있는 시기는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런 것까지 뭐 신경 쓰기보다 정말 나오는 그 소비기한만 보다 보니까 소비기한이 가장 최근에 거가 가장 신선하다라는 그런 착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만들어진 기간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사실 어떤 나쁜 아니면 오래된 그런 작년에 착유를 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날짜를 만드는 그런 상품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이렇게 병입 날짜, 이제 법적으로는 병입 날짜, 소비기한이 병에 적혀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없습니다. 이 병을 봐서는 사실 모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몇몇 제조자들이 아니면 생산자, 판매자들이 그 병입 기간 플러스 그런 착유일, 착유 날짜까지 같이 이제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제품이 있으면 이제 가장 좋고, 그런 제품이야말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서 나는 정말 좋은 제품을 팔겠다라는 개념을 가진 그런 이제 판매자들이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거의 잘 없죠. 그런 부분은 이제 인터넷에 요즘에 보면 상세 페이지에 가서 여쭤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을 이제 또 상세하게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 그런 올리브 오일 같으면 이런 산도
나 이런 검사지를 보통 공개를 많이 해요. 그 공개를 할 때 검사지에 찍힌 날짜가 보통 그런 착유일하고 가장 가까운 날짜일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거를 작년 거를 쓰고서 올해 제품을 팔기는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날짜 이제 확인하시는 방법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병입 날짜, 그 다음에 착유일 이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한데 또 더 들어가면 저 아까 탱크에서 보관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 보관을 하는 그런 방법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병밖에 안 보이니까 야 병에만 이 마지막 패키징도 사실 또 뭐 얘기할 거리가 많죠. 뭐 병에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 뭐 도자기 같은 데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 또 페트병에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캔에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뭐 그거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 이전에 아무리 얘가 좋은 너무 깔끔하고 예쁜 유리병에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이전에 가장 오랜 기간 머무는 그런 큰 탱크, 그 저장소가 어떤 환경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도 되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공개하는 곳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조건으로 치면 어쨌든 탱크는 그 스테인리스,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기본으로 이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로 이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정말 저희 키 몇 배 되는 그런 탱크에서 이제 보관을 해요. 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가득 채워 넣고서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제 빼니까, 밑에서 이제 빼니까요. 병입할 때마다 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다가 올리브 오일이 한 반 정도 줄었어요. 이 안에는 뭐가 차게 될까요? 산소 같아. 산소가 되면 산패가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질소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 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보통 비용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곳에서 뭐 그게 뭐 우리 금방 쓸 건데라는 생각으로 질소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산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또 환경에 또 노출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올리브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여쭤보면 다 아시다시피 빛, 열, 온도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뭐 되게 검정 유리병에 있어야지 뭐 빛도 맞고 열도 맞고 그 다음에 보관은 서늘한 곳에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스테인리스에 하면 빛 차단되고 그 다음에 열 이런 거 차단될 텐데 온도도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야지 뭐 그게 조정이 되지 뜨거운 여름에는 똑같이 더워질 텐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이 마지막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이 마지막이지만 그 전에 단계 사실 올리브 오일이 좋은 이유가 착유 과정이 되게 물리적으로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보관도 별 생각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길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챙겨서 잘 알아보면 훨씬 더 신선하고 건강한 오일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근데 사실 소비자로서 뭔가 이걸 다 알아보는 건 불가능한 거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요. 내가 더 잘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려주시는 판매자, 상세 페이지 가신 곳을 찾는 게 이제 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용이하죠. 네. 상세 페이지에 가 보면 시험 성적서, 그다음에 이제 뭐 폴리페놀 이런 제품의 시험 성적서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올리브 오일의 뭐 폴리페놀이나 뭐 산도 이런 거는 매년 달라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올리브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변하다 보니까 그 상세 페이지에 가서 시험 성적서를 볼 때 날짜를 좀 그 해에 만들어진 걸 보는 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기본이죠. 올리브 오일은 매년 이제 매년 나오는 건데, 작년 검사지를 가지고 올해 이제 쓰는 것 자체도 불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올리브 오일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하는 거는 이제 기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뭐 그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품, 건강한 식품, 그리고 약품. 그런 약과 식품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올리브 오일은 어쨌든 식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이랑 식품이랑 이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을 알게 되면 이런 신경거리에 대해서 좀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이제 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되게 치료를 위해서 되게 단시간 복용하는 게 이제 약인 거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식품이라는 거는 우리의 건강 아니면 질병 예방을 위해서
되게 장기적으로 먹게 되는 그런 이제 종류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약일까요? 식품일까요? 식품이죠. 네. 약이면 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몇 미리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 짧은 기간에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니까 정말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과 먹을 때 우리가 이 안에 들은 비타민 C가 얼마인지 뭐 다른 좋은 성분이 얼마인지 매년 그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써서 아 이거는 그럼 좋은 사과가 아니고 나쁜 사과가 아니고 그렇게 먹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식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리브는 식품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기간 먹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장기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장기간 먹을 수 있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좋은 나한테 내 취향에 맞는 올리브 오일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A라는 올리브 오일은 되게 그런 수치가 원래 되게 잘 나왔어. 근데 수치가 되게 잘 나왔다는 거는 되게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은 거고 올리브 오일 일반적인 특성상 되게 매콤하고 알싸한 맛이 강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올리브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맛을 다 좋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까 그리고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걔가 굉장히 세지는데 가장 그 강한 맛을 모두가 좋아할 리가 없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품이죠. 약이면 그렇게 먹어도 돼요. 그렇게 강한 아이를 짧은 기간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섭취해도 괜찮죠. 약이면. 그런데 약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기간 먹으려면 그런 어떤 수치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그 수준을 넘어왔다면 그 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내가 되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올리브 오일을 찾는 게 우리 건강에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 요만큼 먹는 것보다 덜 좋은 거 이만큼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지중해 우리 계속 뭐 지중해 식품이 되게 좋고 지중해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강한 거 요만큼 먹어서 건강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식품으로서 우리 그 사람들 일상생활에서 되게 맛있게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살게 된 거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따라 하고 싶은 거지 약처럼 짧게 먹어가지고 부스트 해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점을 올리브 오일을 우리가 왜 먹지? 먹고 나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어 하지? 정말 이 식품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문화,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수치가 너무 낮은 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검사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더 높네? 매년 원래 좀 달라졌는데 그럼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걱정할 필요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태리 식당 가면 식전 빵 주죠. 빵 줄 때 올리브 오일하고 발사믹을 이런 뭐 약간 종지에 담아주잖아. 그러면 이렇게 톡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면 이렇게 빵에다가 특히 그리스 이렇게 올리브 오일 많이 먹는 지역에 가면 빵을 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듬뿍 뿌려 먹죠. 흠뻑 적셔 먹어요. 그런데 야, 좀 뭐 문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우리가 따라하기엔 조금 우리 문화는 요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 베이글 드세요? 베이글? 가끔 먹습니다. 가끔 먹어요? 베이글 먹을 때 베이글에 뭐 발라 먹죠? 크림치즈. 크림치즈. 크림치즈를요 이렇게 아까 종지에 담아서 찍어 먹나요? 듬뿍 발라 먹죠. 왜냐하면 크림치즈가 맛있으니까요. 유럽 사람들도요 올리브 오일이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렇게 듬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건강해져야지 이렇게 올리브 오일 듬뿍 먹는 게 아니라요.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듬뿍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맛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고 내가 맛있는 오일을 찾아서 많이 먹게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막 산가, 폴리페놀 함량 이런 수치들에 되게 매몰되게 되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그 0. 몇 % 또는 몇 밀리그램 이 차이가 사실 아무리 이 올리브유에 여기 올리브유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올리브유에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이런 게 2배가 있다. 그렇게 해도 결국 내가 얘를 몇 번 먹느냐 그 빈도나 양에 따라서 사실 그 차이는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많이 먹으면 된다. 근데 많이 먹으려면 단순히 이렇게 맛없는 걸 참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많이 먹고 싶어지고 이걸 잘 쓰는 방법들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이거를 음식으로서나 어떤 이런 건강의 효능으로서 얻는 이점들을 충분히 누리는 어떤 원천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그래서 그거 할 필요도 없고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생산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또 기관들이 있겠죠. 그런 입장에서는 뭐 농업 쪽이든 요리 쪽이든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수치를 보고서 저희도 사실 여기 산도를 체크하고 과산화물 그 체크하는 그런 기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는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죠. 아, 얼마나 올리브 지금 잘 되고 있나?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나 우리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이렇나 저렇나 체크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스 사람들 뭐 올리브 오일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냐 하면 뭐 한 사람이 1년에 20리터 20리터, 25리터 뭐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20리터라는 거는 500ml인 거니까 500ml 한 달에 한 두세 병 먹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한 달에 두세 병을 먹는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 한 가정이 1년에 3병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정말 너무 적게 먹는다.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따져보면 우리나라 식용유, 우리는 식용유 되게 많이 우리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1인 식용유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비슷해요. 20리터, 19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라는 단어는 조금 맞지 않은데 되게 다양한 우리 찬장에 가면 그 식용유 종류가 몇 개 정도 있으세요? 당장 참기름, 들기름. 그쵸. 이거 다 있다고요. 있고, 뭐, 카놀라유,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모든 가정에,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정에 보면 4-5가지 기본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올리브 오일이 끼는 거죠. 아니, 아무리 우리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나눠서 먹다 보면요, 이렇게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리스, 지중해 지역에서는 어떤 오일 먹는다고요? 올리브 딱 하나 먹으면 우리 먹는 양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우리 어떤 요리에 맛있게 뭐 이렇게 먹는 방법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개수 자체를 줄이지 못하면 우리가 먹는 식용유의 개수를 줄이지 못하면 그 양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 농장에 이제 오셔서 올리브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니까 보통은 아까 1년에 뭐 두세 병 먹긴 하지만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이 딱 올리브 오일 하나 먹어요. 네, 물론 뭐 참기름 정도는 이제 가지고 먹고 하긴 하는데 올리브오일 다른 그런 식용유, 대두유, 카놀라유, 해바라기 이런 것들 싹 정리하시고 올리브유 하나 먹어요. 그러면 소비를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해야지 노력하는 건 노력은 언제나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어떤 특정한 환경에 나 자신을 놓아버리면 사실 그거 치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나를 그냥 놓아놓는 게 가장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요리를 하나 알려드린다고 샐러드에 넣어드리면 아니면 파스타 할 때 드시면 샐러드 파스타 얼마나 많이 먹나요? 뭐 그렇게 많이 그거 자체를 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으니까 애초에 환경 자체를 싹 바꿔버리는 게 되게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보통 많은 분들은 지금 올리브 살 때 쿠팡에 들어가서 올리브 검색해서 때는 되게 많이 보이는 것들 사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런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등급은 어떻게 나뉘고 그 중에서 좋은 건 뭐고 그런데 나의 경제 상황은 이러니까 내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등급을 맞춰서 먹어야지.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상황에 따라서 어른은 이렇게 강한 거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페인에서도 아이들한테는 되게 부드러운 아르베키나 품종 뭐 이런 부드러운 품종을 먹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강한 거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경제적이나 가정적인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 맞춰서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쇼핑을 하는 것은 되게 이제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되게 바람직한 거죠. 되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이제 소비인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아니면 그럴듯한 그런 문구에 아니면 그런 홍보들 마케팅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비하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선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은 강의와 뭐 문화센터나 그런 곳들을 많이 나가는 게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들도 되게 건강한 다이어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고 되게 그런 근거 있는 우리가 알고서 선택해서 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걸 바라는 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내가 아는 만큼 이제 더 건강하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소한의 그런 지식 정도 알아가면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나의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런 판매자나 마케터의 그런 주입식 그런 주는 대로 저거 그냥 사는 그런 이제 소비가 아닌 내 선택에 의해서 하는 소비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죠. 네. 좋은 올리브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되게 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올리브유를 고를 때 이런 요소들은 조금 조심할 만한 요소가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뭐 올리브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약간 현혹되는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 다 되게 등급이 이제 되게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쇼핑할 수 있는 뭐 인터넷이든 잘 있지는 않아요. 인터넷이든 아니면 대형 마트에 가면 간간히 보이는 아이들이 이제 퓨어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라이트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뭐 그 포마스 올리브 오일 요 정도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그래도 가장 우리가 몸에 좋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 이유 그리고 앞서서 그런 착유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착유했기 때문에 뭐 발연점도 낮고 그게 우리한테 몸에 더 좋은 이유다라고 이런 설명들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짠 오일은 그런 내추럴 오일이라고 해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짰기 때문에. 그럼 내추럴 오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엑스트라 버진이랑 이제 버진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등급이 있다는 거는 요거 두 가지 정도야. 요 안에서 어떤 뭐 선호가 있던 뭐 차이가 있던 그래도 올리브 오일을 내 몸을 위해서 돈을 써서 올리브 오일을 먹으려고 하는 그 소비자의 그런 방향성하고는 그래도 좀 맞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퓨어, 라이트, 그 다음에 포마스 올리브 오일은 아까 다른 식용유와 마찬가지로 화학적 용매를 써가지고 화학적 정제를 해서 이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거기다가 엑스트라 버진을 섞어서 만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거를 뭐 알고서 나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알고서 소비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럴 리가 잘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등급과 만드는 방법까지 등급이 있다 하는 것도 그래 엑스트라 버진 그 다음에 밑에 람판테 가지고 만드는 그 뭐 퓨어 라이트 그럼 등급이 그냥 이렇게 착착 나눠진 것처럼만 보이지 등급이 다르다고 해서 만드는 방법까지 달라지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돌아와서 우리가 엑스트라 그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 이유는 내 돈을 쓰고서라도 좀 더 쓰고서라도 내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 만든 내추럴 오일 엑스트라 버진 정도에서 소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이제 추천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네. 전문가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신 대표님도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